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플레 대재앙 불러올까? 이 관세 전쟁, 트럼프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인플레를 불러올까? 아니다, 디플레 압력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사실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2차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디플레 압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제를 던졌고 그 논거를 펼쳐 왔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그 논거를 사실 이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정말 대재앙 올 것인가, 다시 오면 대재앙이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월드, 트럼프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트럼프가 이끄는 2025년 경제, 미국 경제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트럼프는 정말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가면서 미국 경제를 막 정말 성장으로 미국의 정말 모든 밸류 체인을 다 끌어올 것인가? 뭐 이런 지금까지는 뭐 큰 그림을 긍정적으로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림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 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걱정, 역시 그게 세계 경제를 상당히 위협시키고, 그러면 지금까지 피봇의 시대를 이끌었었는데 나름 물가가 안정되는가 보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24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공황을 또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우려 맞는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우려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진단, 분석, 의견을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2025년 경제를 피봇의 시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전시켜 나가는 시대라고 정의를 했고, 또 트럼프 2.0 시대라는 이 공저책에서도 트럼프 2.0 정책, 그것이 경제 여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까를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보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관세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그게 인플레를, 2차 인플레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지, 그게 정말 대재앙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조명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플레이션 뭡니까?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소득세율 낮추고 그러면 소비가 좀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면 그러면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게 결과적으로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소위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트럼플레이션 과연 가능한가? 첫 번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냐? 첫 번째, 정치적 배경입니다.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명을 잃었었던 겁니다. 1기 때. 근데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 때문에, 너무나 높은 고물가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끝났던 인물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9.1%라는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은 정확히 41년 만에 찾아왔던 고물가고, 정말 이 41년 만에 찾아온 인생을 통틀어 첫 번째 만난 고물가, 인생을 통틀어 두 번째 만난 고물가이니만큼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도, 그죠? 그렇게 높은 고물가를 만난 미국 국민이, 야, 정말 나는 생활비 위기를 만났다.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를 만났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으니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하물며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미국도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뭐 하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돼요. 없는 소득에 물가는 부담되고 고금리에 이자 부담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높은 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 위기에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생명이 다했던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역시 트럼프라는 인물은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이 이 인플레이션 만들었다, 바이든이 이 소위 너무나 높은 고금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는 용인하지 않는다, 내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잡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절대 고금리 만들지 않겠다, 금리도 낮춰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인물은 제가 169화에서 말씀드렸던 마가, 트럼프의 큰 그림,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론자로서 또 트럼프의 큰 그림, 트럼프의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한다라는 관점에서 트럼프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계속 해고시키겠다,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 그런 표현도 했었고, 뭐 유세 기간 동안에도 절대 대선 앞에다 두고, 미 대선 앞에다 두고는 금리 인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비컷의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요. 그죠? 대선 끝나고 11월 그 대선 있었던 그 주 11월 9일인가요? 그때 또 추가 금리 인하까지 했죠.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파월을 싫어했었을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파월 의장 해고하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트럼프를 해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직이에요. 임기. 그 임기가 26년 5월까지고 26년 5월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사임하지 않는 한 임기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독립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임기를 지켜주니까.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회의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요구를 해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법에 의해 나는 이 임기를 보장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는 연준 의장이 선배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수많은 후배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연준 식구들, 연준 위원들 부끄럽지 않도록 독립성이라는 것을 지켜내야 될 텐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서 해고해서 잘리는 건 몰라도 스스로 사임하면서, 압박 취했다고 스스로 사임하면서 나간다면 연준 의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무시해버리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자,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26년 5월까지는 연준 의장직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전제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라는 것을 지켜봤을 때 연준 의장은 계속 뭐라고 해요? 물가 상승률을 들여다봤을 때 특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를 보니까 3.2%까지 떨어졌다가 오히려 3.3%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금리 인하 당분간 멈춰야 된다. 특히 12월에는 금리 인하 한번 멈춰야 될 것 같다. 중단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심지어 CPI도 오히려 반등했었죠. 자,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25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것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파월이고, 물가 상승률을 낮은 상황으로 유도하는 건 트럼프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파월이고 물가는 트럼프가 만드는 거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게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트럼프가 낮은 물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정책들을 동원할 때 낮은 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낮은 물가를 유도해낼 것이다. 각종 정책들을 동원해서라도, 혹여나 이런 정책들을 동원했을 때 물가가 반등하나라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으면서 물가가 반등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낼 것이다 라고 상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론이죠. 관세. 이 관세는 정말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관세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질문드릴게요. 관세가 뭘까요? 관세는 다른 나라 제품을 관세를 부과해서 더 비싸게 사오기 위한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림 보세요. 관세는 무역 장벽이에요. 다른 나라 제품을 비싸게 사들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을 안 사오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입 안 받을게라는 장치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게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사실 농산물인데요.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있어서는 평균 관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단순 평균 관세율이 우리나라 57%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농산물 가격을 높게 사와서 높은 농산물 가격에 높게 농산물 가격을 부과해서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농산물을 안 사오기 위함이에요. 극단적인 사례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뭘까요? 피디님 혹시 아세요? 그게 쌀입니다. 513%나 됩니다. 513%의 관세를 쌀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유는 쌀을 비싸게 사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쌀을 수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제도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관세 제도에 대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칼럼이 2019년에 썼던 칼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세계경제 불확실이라는 확실성. 이게 뭐냐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2019년에 불확실성 덩어리였어요. 근데 불확실성 덩어리였지만 이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알면 완전히 확실해져요. 2017, 18, 19, 20년 동안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나 여러 행보들이 사실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25, 26, 27, 28, 29년 동안 할 행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일관된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바로 관세 전쟁이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이 관세를 도입하는 소위 근거가 되는
나 관세를 도입해야 돼.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근거, 학문적 이론,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 유치산업보호론 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면 이 유치산업보호론이 소위 이게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산업은 어린아이 산업이니까 유치산업이니까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 다른 나라 산업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니까 관세를 높여서 장벽을 높여서 수입을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관세입니다. 관세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관세의 의미가 그것이다. 그러면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십시오.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증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떨어지다가 2018년 트럼프 시대 관세율을 끌어올리던 시대, 실제 미중 무역 전쟁 때 18년, 19년, 20년까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율을 끌어올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다른 나라는 관세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산수가 아니에요. 관세 올려서 기존 수입품에 관세 올려서 수입되는 게 아닙니다. 관세 올리면 다른 나라도 관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서로 관세를 올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을 만들까요?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경기 둔화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야기돼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 현상 때문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율을 끌어올렸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 어땠어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실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중국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 왔고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당연히 감소했겠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역시 떨어지겠죠. 우리나라도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게 가면서 우리나라 이러다가 디플레이션 처하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했었던, 저도 역시 그 당시에 뭐 TV 토론 자리 가거나 정부 자문회의 가거나 이럴 때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논의를 많이 참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생산을 둔화시키고 결국 수요를,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디플레 압력을 준다. 디플레이션을 준다는 게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25년에서 2029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실증 데이터는 2018년에서 2019년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GDP에서 세계 교역량, 세계 GDP에서 세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했었죠. 역시 2025년에서 2029년 동안에도 GDP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IMF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전개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콜드워, 냉전 시대였었고, 또 이 빨간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였는데 그때도 이런 냉전 시대처럼 불러오게 되면 이런 블록 경제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역량이 이게 점차 둔화하는 블록과 블록 간에 동맹국 권역이 있고 동맹국 권역이 있으면 이 비동맹국 때 이쪽 동맹이 있고 이쪽 동맹이 있으면 비동맹국 간에는 교역이 둔화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역시 이 교역이 둔화되는 것처럼 이런 관세 장벽을 더 펼치면 펼칠수록 교역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고요. 실제 앞으로도 이 블록 간에도 혹은 블록 내에서도 교역량이 둔화되는 효과가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펼쳐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지만 세계 주요 관세의 대상이 되는 중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교역량이 줄어드는 국면이고, 그러면 서로 간의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 국내 그 영내 생산에 의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둔화, 저성장 고착화 이런 움직임으로 치닫고 결국은 이것은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은 결국 기존의 전망에 있었던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을 찍었었던 22년 이후 점차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2% 혹은 각 국가마다 목표 물가가 다르니까요. 목표 물가를 향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이미 야기될 것으로 전망을 해왔는데 역시 그런 흐름을 더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2025년 그 통화정책 기조도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의 흐름으로 트럼프는 몰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상정하기는 어렵고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상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해서 그게 오히려 빠른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을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 보겠다. 어쨌든 파월이 2026년 5월까지 연준 의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서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통화 정책 기조를 정해 나간다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 보신다면, 그러면 파월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참조할 이 데이터, 그럼 그 데이터는 트럼프가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시 금리 인하론자로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파월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기 위해서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더 가동하지 않을까. 만약에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169화 트럼프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마가라고 했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69화에서 큰 그림이 있었다면 전쟁의 종식이 이 170화였고 그 금리 인하를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대질문이 오늘 강의 171화였죠. 그래서 연속되는 이 3강을 아마 여러분이 정주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3강을 정주행하셨다면 아마도 2025년 트럼프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2025년 미국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그림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까? 또 나는 또 어떤 식으로 기회를 좀 모색해 볼까? 분명히 그런 기회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